잘 지내고 있죠? 5월 이제 황금 연휴 줄 텐데 5일까지 그렇고 풀어지기 좋을 텐데 적당히 풀어지는 건 괜찮고 가족들하고 보내야 되는 시간들 의미가 있으니까 아무튼 알차게 보내길 바래. 곧 학교에서 볼 것 같으니까 그럽시다. 오늘은 자화상이랑 같이 선생님이랑 살펴보는 시간으로 공부 한번 해봅시다. 좀 전에 선생님이 사실은 강의 이거 찍었거든. 찍었는데 봤더니 플레이 버튼이 녹화 버튼이 안 눌러져 있어요. 안 눌러진 상태로 선생님이 막 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약간 한탄하긴 한데 다시 선생님이 작품 선생님이 한번 보자고. 윤동주의 자화상 지난 시간에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시 맞죠? 첫사랑이 중요하고 윤동주의 자화상이 중요하고 그래요. 중요한 작품들이고 공부해야죠. 작품 자체의 가치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우선은 선생님은 그래 시를 바라보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 그거를 여럿이 적용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자꾸 묻잖아. 감상해서 밑줄을 잘 그어야 된다고 그랬지? 밑줄을 잘 긋는 연습을 이런저런 작품에 다 해보는 것이야. 알겠지? 특히 요 윤동주의 자화상 같은 경우에 요거 미리 하나 얘기를 할게요. 윤동주 모르는 사람 있어? 없지. 윤동주의 뭐 서시 중학교 때부터 이제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 우선순위에서 항상 1, 2위를 다투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족 시인이고요. 일제강점기, 부끄러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그래서 특히 이 작품은 우리가 자꾸 외제적 관점을 끌어들여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선생님은 내재적 관점이 우선은 중요하다고 했어. 시를 내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나서 다른 요소들을 끌어들여서 작품의 해석을 더 풍부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특히 윤동주 이육사 좀 이따 나오지만 이육사나 이런 시인들은 무조건 강점기, 일제강점기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선우가 좀 정확히 돼야 될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라는 틀을 가지고 우선 보기보다는요 시 자체를 내 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는 것이 맞죠?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내재적 관점에서만 이 작품을 바라보려는 태도를 견지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가서 다른 요소들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그 전에 선생님 아까 부끄러움 얘기 했었는데 부끄러움은 너네 여태까지 살면서 부끄러웠던 적이 있지. 그리고 이렇게 어떤 시기를 여러분 떠올려 보면 사람이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이제 다 완벽하니? 아니지? 생각지도 않았던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고 그래서 타인에게 해를 미쳤거나 그랬을 때는 거기에 맞는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그렇지 않니? 사람에게 있어서 완벽할 수 없잖아.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기도 해요. 근데 사람에게 또 중요한 능력이 있잖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보고 뭘 느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런 감정이 거치고 나면
반성이 되는 거고 개선의 여지가 생기는 거겠지. 그래서 윤동주 선생님의 시들을 읽으면서 자꾸 일제강점기만 얘기할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태도 이런 것들을 좀 길러보는 것도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는 거죠. 알겠죠? 우선 이 작품 한번 쌤이랑 지금부터 달려볼까요? 자, 첫 번째 교과서 가지고 할게요. 선생님은 그리고 선생님 첨부해놓은 그 자습서 내용 가지고 보완해서 선생님 얘기 듣고 그 보충자료를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이렇게 버무려서 생각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한번 달려볼까요? 우선 시는 일단 감상 해야지. 자화상 낭독할게. 자화상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어가다 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맞죠? 어때? 딱 읽고 나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뭔가 이렇게 밀려오는 느낌, 감정이 있어요? 이미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분은 뭔가 가슴 속에 답답한 상황 속에 있지만 뭔가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성찰하고 이런 감정들을 시 속에 표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잘 읽은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 분석의 메시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일제강점기 이런 거 없다. 그거는 나중에 심화 이해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거라고. 알겠지? 한번 가볼까요? 볼게요. 선생님 뭐가 중요하다고? 밑줄 잘 긋는 게 중요하다. 다시 돌이켜봐. 상황 정서의 시가 있고요. 아니면 화자가 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시들. 그런 시들은 뭐 사물의 속성시 있잖아. 떨어져도 튀는 것처럼 그런 얘기 했잖아. 그래서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체크하는 게 시를 분석하는 가장 초보적인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제를 추천해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리고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아니면 뭐 머릿속에 이런 그 틀을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었죠? 항상 보잖아. 왜 썼지? 왜 썼지? 이거라고 그랬잖아. 그건 어디서 나온다고?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라고 했어. 자, 볼게요. 화자는 문학에서 시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왜 썼는지는 뭐에서 나온다? 처한 상황에서 나온다고 그랬지. 그 상황에서 거기 상황은 뭐라고? 마이너스라고 그랬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감정을 떠올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플러스로 처리할 것이냐? 마이너스로 처리할 것이냐? 그거 그 큰 줄기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찾으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거야. 1년부터 쌤이랑 한번 봅시다. 산모퉁이를 돌아 눈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밑줄 어디 가야 되니? 어디 가야 되니? 선수로 들여다본다고. 이 주체는 시적 화자겠지? 들여다본대요. 뭐를요? 우물을 찾아가서 들여다본다. 1년의 핵심은 우물에 가가지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는 게 1년의 핵심 내용이야. 그지? 느낌 맞겠지? 맞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소재가 바로 뭐야?
우물이야. 그러니까 우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야. 맞나요? 다시. 아까 제목이 자화상이었다. 자화상이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리는 그림 아니겠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 같은 게 유명하잖아요. 많은 예술가들, 작가들이 화가들은 자신의 얼굴을 그렸고요. 사진가들도 자신의 얼굴을 사진을 찍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자기 얼굴을 그리는 의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거울 자주 보니? 거울. 그래, 여러분 뭐 화장실 갔다 와서도 식사하고 나서도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안 꼈는지 이렇게 보고 하지. 사람은 말이다. 남들에게 되게 엄격한데 자신한테 관대한 때가 많지. 그렇다. 남들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면서 저거는 잘못된 거야, 저건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어. 그러면 지적하기 되게 좋아요. 객관적으로 잘못했다고 우리가 인정되는 사실들을 누군가 했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근데 객관적이려고 해. 그런데 그 시선을 자기 내면, 자기한테 이렇게 적용해봐라. 되게 스스로한테는 관대한 적이 많지 않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객관화해서 자기를 바라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이 그래. 너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근데 훌륭한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선생님 그런 생각을 해. 사람이 완벽할 수 없다고 했잖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사람은 실수하면서 사는 게 뭔가 때로는 우리가 사회에서 정한 규칙, 룰 이런 것들을 깨기도 하고, 뭔가 해야 될 때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또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또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짐승과 다른 거 아니겠어? 동물들하고. 그러는 행동이 바로 예술가들한테는 자화상을 그리는 행동이 아닐까. 나를 바라보기, 자기 바라보기, 자기 객관화하기. 윤동주 시인이야말로 이걸 정말 철저히 지나칠 정도로 하신 분이거든. 그죠? 그러면 나를 봐야지. 선생님도 선생님은 몰라. 선생님도 거울 보고 이런 거 되게 부담스러워. 보면 갑자기 너 왜 그러냐, 얼굴도 왜 이렇게 됐냐, 얼굴 크네, 왜 이렇게 얼굴 커졌냐, 면도 좀 하지. 가끔은 내 얼굴 마주대는 게 좀 두렵거나 부끄러울 때가 있지. 자화상이라는 제목, 자기를 보는 거예요. 보려면 거울 얘기했었지. 이 우물도 자기를 보는 행위 아니겠어요? 자기를 보려고 하는 행동이야. 나를 객관화해서 보려고. 됐어. 화자의 상황하고 구체적인 상황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건데요.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하필이면 외딴 우물이고요. 홀로 찾아갔대요.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행복하면 씻을지 않아요. 마이너스 상황. 이렇게 통칭하면 좋아요. 그렇죠? 이걸 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얘기는 뭐 외딴이라든지 아니면 홀로 이런 단어가 좀 뭔가 지금 좀 고립되어 있고 외롭고 이런 상황 같지 않아요?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 좀 짐작이 됩니다. 까지 됐나요? 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우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 생각하면서 읽어야겠지? 이연 갑니다. 이연에서는 당연히 우물을 들여다봤으니까 맥락이 있는 거잖아. 얘들아, 여기 있는 단어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다. 응? 다 쉬운 단어들이야. 내용 이야기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 우물을 들여다보면 우물 안에 뭐가 있을까 이런 거 나지 않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물 속에는 우물을 봤더니 볼까요? 달이 밝고요. 구름이 없고요. 하늘이 펼쳐져 있고요.
파란 바람이 불고요. 뭐 바람이 파랗진 않겠지. 파란 하늘에 부는 바람이겠죠. 그 다음에 아주 평화롭고 고요한 가을 풍경 아닌가 싶어요. 그치? 여기까지 선생님 질문해볼게요. 항상 시험에서 플러스. 우물 속의 풍경은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맞아요. 플러스. 이거 나쁘니? 이거 오절 읽고 나면 뭐 기분이 막 불쾌해지고 그래? 그렇지 않잖아. 그럼 우물 속에 별 뭐가 있었어? 달이 있고 구름이 있고 다 하나로 딱 퉁치면 뭐야? 맞아요. 자연이라고요. 자연은 선생님이 또 플러스 자연은 뒤에 문제도 있어요. 문제도 있으니까 그때 좀 조금 더 자세히 할게요. 아무튼 플러스 자연이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때?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딱 떠오른다는 거. 왜 플러스 같아? 자연이라서? 자연이 어떤 모습 같아요? 달도 밝고, 그지? 구름도 흐르고, 먹구름이 막 몰려서 이런 게 아니잖아. 그치? 파란 바람이 불고 있는, 그치? 태풍 같은 뭐 강풍이 불고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매우 조화로운 세계 같지 않니? 그 다음에 자연이니까 순수의 세계랑 같지 않니? 그 말 좀 기억해 두고요. 있습니다. 우물 속에서 이런 걸 봤어요. 3년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3년에서. 그리고 한 사나이. 보세요? 여러분 같이 봤으니까. 사나이. 여러분 계속 사나이가 나와요.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맞아요. 사나이야. 우물 중요한데 우물을 통해서 사나이를 보는 거예요. 사나이를 보기 위해서 우물을 보는 거라고. 됐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나이가 무슨 의미냐를 아는 게 가장 이 시에서 본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나이가 뭘까? 그죠? 지금 시적 화자가 어디 있어요? 화자가 뭐예요? 우물을 들여다봤지? 우물 속에 사나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짐작되고요. 거울을 봤을 때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사나이라고 한 거랑 똑같아요. 자아분열까지 가지 않아도 좋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화자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사나이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또 다른 나를 보는 거야. 선생님 아까 그랬어요. 선생님 거울 보면 짜증 나오고 못생겼니? 응? 운동 좀 해라. 너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이때 너가 나잖아. 그치? 똑같은 거야. 사나이에 대한, 여기서 이제, 사나이에 대한 이제,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야. 사나이의 시적 화자야. 이렇게 보시면, 정사로 체크해볼까요? 중요한 단어를. 미워졌대요. 여기서 느끼는 정서. 일단, 정서인데, 마이너스 정서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1번 미움 있대요. 미워서 짜증나. 여러분 생각해? 해봐. 옛날에 뭔가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 생각하면 그때 이 바보야 밉지 않니? 내가 밉지 않니? 그래서 버리는 거지.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시 어떻게 난데 어떡할 거야? 난데 계속 버려? 어떻게 내가 날 버려? 응? 그래서 생각했더니 이분은 어때요? 가엾대요. 아이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가엾어져가지고 버릴 수는 없잖아 나를. 그러니까 다시 미워 했다가 그래도 불쌍하다 다시 갔죠. 그대로 있었겠죠? 당연히 공을 보니까 당연히 또다시 비치겠지. 그죠? 그런데 또 뭐요? 그러니까 또 미워져요. 그렇죠? 세 번째 뭐라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도 미웠고요. 이때도 미운데 이때 미움하고 이때 미움은 좀 질적으로 다른 미움이겠지. 이때는 가여움의 마음이 오죽하면 네가 그랬겠냐. 응?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네가 좀 안타깝다 라고 하는 생각이
플러스가 첨가가 된 내용이잖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연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미웠지? 그러니까 또 이제 돌아가야 되겠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워짐. 이제 뭘 떠올려? 그리움. 여러분 흐름을 잘 보셔야 돼. 이게 이 사나이에 대한 정서의 표현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여러분 이 세 개는요. 플러스 정사야 마이너스 정사야? 맞아요. 마이너스 정사거든요. 마이너스 정사잖아. 좋은 정사가 아니잖아. 그런데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는 이 그리움, 얘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왜 갑자기 그리워졌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선생님의 해석을 위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그리운 거는 전제가 뭘까요? 여러분 그리운 거 떠올려봐.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그립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10년 후에 내가 바라던 어떤 일을 하고 있어. 그 시절이 내가 그리워. 이건 문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 그리움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 과거의 어느 시점의 사실에 대한, 그지? 그리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리움의 대상인 이 사나이는요, 그리운 거는 그림적으로 떠올리는 이유는 뭐야? 그 대상이 다시 보고 싶으니까 그리는 거 아니야? 플러스야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이때 그 사나이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사나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그 사나이는 플러스 사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하, 이때 사나이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기까지는 현재의 자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그 사나이는 과거의 자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자. 그리움의 대상. 이해돼요? 그럼 현재 이 과거의 자아란 어떤 자아였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많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그런데 선생님 내재적 관점이라고 했잖아. 심한 가지고 해석을 해본다면 이것도 뒤에 얘기가 아예 이렇게 할까요? 얘랑 연결시켜서 한번 볼까요? 과거의 자아의 모습은 어떤 자아였을까? 왜 그리울까? 이런 거겠지. 그리고 그리움의 정서를 떠올리는 이유는 과거의 자아를 뭐 하고 싶다는 뜻이겠어요? 회복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회복. 현재는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니?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기 이전의 상태, 가지고 있었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마지막에 보고 조금 보완할게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있고 느낌이 이연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뭐가 들어갔어?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이 유추하는 게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 있어?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 그랬어요. 추억이 바로 과거잖아. 그 사나이를 지금 뭐 하는 거야? 떠올리고 있는 거라고. 과거의 나를 떠올리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과거의 나는 어떤 나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 현재의 과거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요. 현재 마이너스를 불러일으킨 그런 원인이나 요소들이 없었던 시절이겠죠. 그지? 그러면 그게 뭘까? 이 시에만 가지고 보면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선생님에게는 이게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그 뒤에 3번 문제에 그 학습활동의 3번 문제에 자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랑 연결시켜서 좀 더 정리할 텐데 간단히만 얘기하면 이때 이렇게 하면 돼요. 자연은 어때? 조화 순수였잖아. 그렇지? 이런데 사나이가 나와서 밉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거는요. 이런 것들을 지금 뭐 한 거야? 상실했다. 이때는 사나이가 없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순수함,
조화로움 이런 것들은 상실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기. 그 본인도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래서 내가 밉고 가엾고 또 밉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조화롭고 순수했던 시절 또는 순수함을 간직했던 자신의 과거를 좀 떠올리는 거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과거를 떠올리는 이유가 바로 뭐야? 그 시절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대략 이해돼요?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연에서의 요 사나이와 요 사나이도 근본적으로 다른 사나이야. 알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요 틀 다시 한번 그냥 이렇게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서 그러면 선생님 얘기했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보시면 항상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정선데 얘는 플러스 공식이 따로 있잖아. 극복 의지의 시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마이너스 좌절로 봐야 되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시는 뭐 같아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당연히 맨 마지막에 뭘 떠올렸어? 추억처럼 그 사나이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있잖아. 플러스를 떠올리는 거야. 그치? 맞죠? 그래서 큰 틀에서 이 시는요 부정적 상황 속에서 느끼는 그 미움과 가요 뭐 이런 거 합쳐서 애증이라는 거야. 그지? 애증과 그리움 그리고 그 부정적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노래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되게 조심스럽지. 그지? 뭐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그지? 자기 성찰의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시로 보시면 되겠지. 이렇게 한번 그러면 여기 지우고 선생님이랑 주제 한번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땡땡땡 속에서 느끼는 무엇과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무엇 여기 한번 채워보세요. 무엇 속에서 느끼는 무엇과 무엇 이러면 요시 주제 이거랑 연관이 시켜가지고 무엇 속에서 느끼는 뭐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우물을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 행위가 뭐라고? 자아성찰이라고. 그죠? 자아성찰 속에서 느끼는, 그지? 반성과, 그지? 반성과, 그 다음에 극복 의지. 정도로 이제 주제를 정리해보면 어떨까?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가도 무난한 것 같고요. 그 자아성찰의 방법이 뭐였어? 우물을 들여다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런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물이라고 하는 소재를 활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사나이라고 하는 시적화자의 분신을 끌어들였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방법? 뒤에 이제 표현법 문제 나오지만 열고 반복 밟고 그리고 그렇잖아.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니까 반복. 그 다음에 얘하고 같은 것 같지만 뒤에 뭐가 하나 더 들어왔어?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는 게 하나 더 들어왔지. 점칭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런 게 점칭이거든요. 반복되는 내용이 덧붙는 거.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자아성찰과 속에서 느끼는 반성과 극복 의지, 그죠? 이렇게 주제를 유추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선생님은 그렇게 이 작품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
그래서 요 교과서에서는 뭘 묻고 있는가? 볼까요? 대체로 이제 선생님이 하는 얘기 속에서 다 해명이 되고 있는데, 이거 보는 이유는 시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지점들이 무엇인지를 출제자가 지금 밝히고 있는 거고요. 그걸 알아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 중요하니까, 그죠? 화자와 사나이의 관계를 알아보자. 선생님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해보자 그랬어. 화자는 겉에 드러나요? 처음에? 보통 안 드러나죠? 그지? 표현은 없지. 근데 우물에 갔는데 우물 속에서 사나이를 봤다. 그러면, 그지? 들여다본 주체가 시적 화자일 텐데, 그지? 그리고 본 게 우물 속에 한 사나이니까 결국은 화자가 곧 사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맞나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럼 뭐 대답해 보세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물을 들여다본 거라고. 됐죠? 사나이는 누군가? 그게 바로 직접 화자라고 볼 수가 있겠지. 중요한 건 사나이가 누구냐? 이거를 찾는 사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우물이 어떤 역할? 우물에서 사나이를 봤는데 그 사나이가 나니까 좋았으면 좋겠죠. 맞나요? 자, 성찰을 할 수 있는 역할. 거울하고 비슷한 거야. 그쵸? 이거 중요한 거구나. 그 다음에 2번. 여기서 피상정계, 그 다음에 행위 및 정사, 특히 정사라는 말. 그랬을 때,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죠? 들여다봤는데 미웠어? 그래가지고 미우니까 미우고 하나 안 봐? 하고 돌아서 사는 거지? 그지? 근데 생각해봤더니 어때요? 돌아가다가 생각해봤더니 어때요? 가여워요? 아이고, 불쌍해라. 그리고 치근하니까 다시 가죠? 다시 돌아가서 봤는데 또 그대로 보여요. 또 미워요. 그러나 이때 미움하고 이때 미움 좀 다르다 했었지. 연민의 감정이 드는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봤더니 우물 속을 들여다봤더니 그때는 어때요? 그립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서의 변화가 세기 마이너스에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때의 대상과 이때의 대상이 좀 다르지 않을까? 라는 게 선생님 생각이야. 알겠죠? 여기서 정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면 이 과정 속에서 아까 얘기했지? 미움, 가여움, 미움에서 다시 한번 그리움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화가 생겼다고요. 여기는 자기 뭐라고 볼 수 있어? 부정이라면 여기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긍정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게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그죠? 자기를 부정하면서 이게 발견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자기 긍정에 도달하게 되겠지. 이건 어떤 플러스 어떤 자가 순수함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절의 자로 볼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그 보조자료랑 같이 보세요. 3번은요. 니네들 있잖아. 니네들 어떨 때 내가 되게 기특했다가 어떨 때 내가 믿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이제 그거겠지. 효용론적 관점에서 독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사례를 한번 적용해봐라 이런 것 같고요. 3번이 이제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일부만 설명했는데 보세요. 하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지 않냐? 그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그러면 자연이 화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라고 했어요. 자연이. 보세요. 우물 속을 봤더니 발부터 여기까지가 다 자연이라고 했지? 아까 선생님이 그랬다. 이거를 우리가 마이너스로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 사나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화자잖아. 화자인데 얘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자는 지금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잖냐? 그렇지? 질문이 뭐냐면 자연이 어떤 의미지? 이게 왜 들어갔냐 이런 거야. 자연 속에 한 사나이가 있는데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갔습니다. 이래도 되잖아. 근데 시인은 왜 굳이 달도 밝고 구름이 이렇게 이런 구절을 넣었을까라는 것이겠지. 그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나도 생각할 수 있지. 선생님의 생각을 좀 덧붙여 보면 이런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내가 마이너스니까 얘를 닮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얘네 여기서 유추해 보면 이 자연은 어때요? 되게 좀 평화로운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순수한 자연은 순수한 거잖아. 순수하고요. 그 다음에 조화로운 세계라고, 그지? 조화로운 세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화자는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는 뭐 하면 돼? 얘 뒤집으면 된다고. 자연을 플러스 요 얘기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거 암기 꼭 기억 하나 해둬야 될 것이 있어요. 현대시도 그렇고 특히 고전시가에 되게 많은데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수법이 있어요. 표현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야. 자연은요 무조건 플러스야. 자연 나쁜 거 없다. 특히 고전시가에서는 얘네는 막 자연 자체를 예찬하기 위한 작품들도 있지만 방법적으로 자연의 플러스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화자 또는 좀 인간이라고 할까요? 이거의 마이너스를 대조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얘를 얘기한다는 거지. 유리왕인가? 그 고대가요에서 황조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짧으니까 한시의 형태로 문헌에 남아 있는 거야. 화이치야 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뻐하던 부인이 유리왕인가? 하여튼 저기 떠나가지고 화이치가 이제 왕의 부인들인데 서로 이제 막 집착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치인가요? 하여간 가서 기억이 안 난다.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붙잡으러 갔어. 데리러 갔어. 근데 못 데리고 다시 그냥 혼자 돌아오면서 나뭇가지 위에 새를 보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유랑이 헐헐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울사 이nem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그렇죠? 다시 헐헐 나는 적개꼬리는 암수서로 정다워. 꾀꼬리니까 자연이지.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암수서로 정다워 플러스. 그런데 나는 외롭구나 이nem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어디를 줄 가야 돼? 니와 함께 돌아갈고. 마이너스 상황 이별. 정서. 외로울사 외롭구나 정서잖아. 이별의 외로움을 노래한 건데요. 어떤 방법을 썼냐면 굳이 앞에 1, 2행에 1행, 2행에 자연 플러스를 노래했다. 왜? 왜 했을까? 외롭구나 이nem은 누가 함께 돌아갈 거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자연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화자의 정서, 외로움의 정서가 더 부각이 되는 거지. 이 대조라고 하는 방법은 되게 효율적이에요. 모든 표현법은 목표는 딱 하나다. 강조해야 해. 저렇게 하찮은 새조차도 암수가 서로 정다워. 근데 나는 어때? 떠나버렸잖아. 그래서 그 정서가 더 부각이 되는 거지. 맞나요? 맞아. 대조는 잘 쓰면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야. 비문학에서도 마찬가지잖아. 남성을 설명해야 돼요. 남성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여성을 끌어들여서 여성과의 차이점, 여러 가지 차이점을 설명하면 아주 효율적인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맞죠? 효율적으로 설명한다는 게 강조예요. 됐죠? 선생님 이야기 왜 했냐면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연 플러스 왜? 화자 마이너스 이거를 뭐 해주기 위해서? 강조해주기 위해서. 선생님 이 얘기한 이유는 이런 거야.
자연을 왜 물속에 이런 플러스 자연을 이야기했을까? 그거는 자연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얘기해도 되잖아.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또 창의적인 생각을 얘기해도 돼. 다만 이건 합리적이겠지. 했는데 이 사나이는 이렇지 못하는 거예요. 평화롭지 못했고 또는 평화로운 세계에 살지 못하고 있는 거고 순수하지 못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운 거라고. 오케이? 그런 거지. 넓게 보면 자연이 화자에게 주는 의미는 이런 의미들이고요. 그렇지? 맞죠? 그런데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이렇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운 거지. 그렇지? 이런 설명이 뭐 적절하지 않겠어? 그러면 그 자연의 의미는 플러스고요. 하나의 의미는 마이너스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 그거 이제 이어서 계속 가면 여기에 사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고요? 여기 아까 이연의 내용이 저기까지 전개가 되고 얘가 플러스가 됐잖아. 덧붙여졌지 않니? 그치? 인식이 1에서 살피는 사나이하고 어떻게? 그때 사나이는 뭐라 그랬어? 플러스라고 했잖아. 이때 긍정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이때 물론 이때 화자는 뭐의 화자? 과거의 화자. 그 근거는 뭐야? 추억, 그리움의 대상이면서 추억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플러스 화자고요. 이렇게 플러스로 회귀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시에서의 극복 의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던 시절이 있었지. 그 시절로 돌아갈게. 라는 게 운동주식의 극복 의지. 까지 맞나요? 그렇지? 이렇게 봐요. 오늘 이형과 유면 이거는 그 내용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열거되고 있고요, 반복되고 있고요, 점층되고 있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5번의 별표를 치면 좋겠습니다. 5번 별표 항상 이것도 대조해요. 대조해 방법을 통해서 264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차이점을 통해서 윤동주의 시의 특징이 더 잘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갈게요. 어제와 태도 측면에서 두 시를 비교해봐라. 이런 있는데 가볼게요. 역시 머릿속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가 아니냐, 여기가 아니냐. 이거 잘 안 되면 화물의 속성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겠지? 가봅시다. 매운 계절, 채찍, 북방. 벌써 어때요? 마이너스. 그죠? 매운 계절이니까 아마 이제 맵다는 게 이제 춥다는 얘기겠지? 매우 춥다는 거 맵다고 얘기했을 테니까 겨울인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채찍을 맞으면서 쫓겨오는 느낌이 있죠? 북방까지 온 거예요. 좀 쓰지 않을게. 안 쓸까? 매운 계절, 채찍, 북방.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이래요. 괴마고원 이런 거 떠오르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야. 고원. 그 다음에 서리빨 칼날 그 위에. 칼날 위에. 그죠? 그지? 계속 쫓겨오다가, 그지? 그지? 요 위에 지금까지 쫓겨온 거야, 지금? 칼날 위까지. 그지? 무릎을 꿇을 곳조차 없어요. 한 발 내디딜 곳조차 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끊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같은 마이너스. 극한의 상황. 마이너스 칼날 위. 그래서 마이너스 극한의 상황이에요. 윤동주 시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지 않니? 그랬을 때 당연히 플러스 정서 마이너스 정서일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절망의 정서. 그지?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야. 이런 사람. 야, 이게 근데 육사시의 특징이 뭔지 알아? 정서가 없죠? 나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육사는 그런 거 안 하시는 분이야. 이런 상황이야? 알았어. 어떡하지? 그리고 딱 한마디 하시죠? 우리나라 현대시 가운데 가장 또 유명한 구절이죠? 결론이 뭐냐면 이놈의 겨울, 추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보다.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아주 함축성이 있지? 응? 생각해보자. 이분이 이육사 선생님이 이제 하자라고 할게요. 내린 결론. 겨울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다 이거잖아. 이거를 겨울이니까 추워 힘들어. 응?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모르겠다. 그냥 들어 누워야겠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강철로 된 잠시 이게 뭘까? 겨울 강철 느낌 있죠? 우리 금속 차갑잖아, 그렇지? 그래서 강철은 일단 이런 건데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고 차갑고 그런데 뜬 것이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는 뭐겠어요? 이 시에서 무지개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무지개이 그래요. 플러스. 넌 얘기할 수 있잖아. 여러분 그 노래 아니야? 오즈의 마법사는 이제 워낙 원곡이 좋으니까 리메이크도 많이 됐죠. Somewhere over the rainbow. 네. 동서양을 막론하고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요. 저 멀리 떠 있잖아. 비록 내가 지금 누추한 힘든 현실에 놓여 있더라도 무지개를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그래. 저 무지개 너머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뭔가 희망이 있겠지. 그 궁금증, 그 다음에 무지개 너머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죠? 맞아요. 희망이 있겠지. 그죠? 이 겨울 강철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정적 현실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지? 이지만 나는 뭐를 생각하겠다? 무지개로 생각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시는요, 이 무지개 한 방으로 해가지고, 강철로 된 무지개 한 방으로 인해서 이 시는 무슨 시가 되는 거야? 극복 의지의 시가 되는 거예요. 무지개라고 생각하겠다고 힘들지 않다고. 그지? 비록 강철같이 차갑고 냉혹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결국 무지개라고. 희망은 끝까지 갖겠다. 그래서 이육사 선생님은 독립운동에 투신하신 거 아니에요?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몸으로 부딪히고 결국 옥사하셨죠. 그죠? 운동 선생님도 옥사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죠. 이 시는요, 극한 상황 속에서 느끼는 절망, 좌절과 그 극복 의지를 강철로 된 무지개, 이거 이제 역설이잖아요. 역설법으로 표현한 시예요. 그럼 되지? 그런 거라고. 우선 이거는 뭐 간단히 갑시다. 여기 보면 요 이제 대조의 방법이라고 했지? 대조. 어조와 태도는 선생님은요 굳이 나눌 필요 있으니까 어조는 이제 말투라고 고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하고요. 태도는 지적하자가 상황과 정서 속에서 느끼는 그 정서에 대한 처리 방식이라고. 이게 태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를 볼 때는 엄밀히 말했을 때 굳이 구별할 필요는 그렇게 없는 것 같고요. 이거를 묻는 차이점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세밀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요구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자화상에서의 어조는 어때? 말투는. 여기 자화상 이렇게 보면 들여다, 혼니다, 비웁니다. 경험치 않니? 이러면 어떤 느낌이니? 대체로 비웁니다 이러면서 공손한 느낌도 들고요. 그렇지? 여러분 기도할 때 반말로 안 하잖아. 그죠? 고백적 어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태도는 어땠어 아까? 태어나 본 것처럼 이 작품 핵심은 뭐였어? 자성찰이었거든요. 성찰적 태도라고, 그지? 근데 자아성찰을 고백적으로 하는 거지. 고백과 성찰이라는 말을 같이 가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굳이 안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정은 이에 비해서 어때? 다 훨씬 더 좀 단호한 느낌이 들지 않니? 그지? 단정적인 느낌이라고 자극된 데이더라고. 단정적이니까 단호한 느낌. 훨씬 더 세요 느낌이. 그지? 비웁니다보다는.
그러다 보니 아까 태도는 뭐였어? 의지적 태도 아니었어? 겨울은 그래 힘들어. 하지만 그거는 아무리 그래봤자 강철로 된 무지개야. 무지개에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희망을 난 것까지 버리지 않고 희망을 꿈꾸면서 이런 현실을 타개해 나갈 거야. 나는 의지적. 그러니까 단정적이어야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지 않겠니?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단정적 어조를 사용해야 되겠지. 반대로 단정적인 어조를 가져야 또 의지적 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아무튼 같은 거라고 선생님 생각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야, 고백적인 어조이면서 의지적이기 쉽지 않지 않겠니?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육사의 시하고 뭐 비슷하면서도 다르지. 네? 다르지. 그 차이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같은 일제 강점기를 사셨지만 여러 가지로 그러나 공통점은 둘 다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단호화했고 그 바깥으로 에너지가 가시는 게 이육사고요. 내면으로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는 게 난 이래도 되는 걸까 뭐 이런 거겠지. 그게 이제 윤동주 선생님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고 스스로 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봐라. 뭐 이런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까지 됐죠? 뭐 아무튼 살펴봤는데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내재적으로 본 거야. 가능한지는 그 윤동주의 생애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을 끌어들이지 않고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 그래서 또 다른 정보들, 이 시를 이해하는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끌어들여서 보시면 더 좋은 거죠. 얘들아, 내재적이 좋아, 외재적이 좋아? 더 좋은 거야? 뭐가 더 좋은 거야? 얘기할 수 없다 그랬지? 가장 바람직한 건 내재를 전제로 하고 외재까지 끌어들여서 다 보는 게 가장 좋아. 그래야 작품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럼 뭐라고 부르냐면 종합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근데 선생님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게 뭐냐면 내재적 관점도 하지 않은 채 내재적 분석 태도를 갖지도 않은 채 외재적 관점만 가지고 자꾸 시를 보려고 하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윤동주나 이런 일제강점기의 작품들이야. 반쪽만 이해하는 거지. 작품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외재적 관점만 얘기를 하면 외재적 관점을 그러니까 윤동주 시에서는 숙명 같은 거야. 윤동주의 작품에서는요 이거를 이거 일제 강점기에 옥사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 시기를 사셨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윤동주 평전. 선생님 책꽂이에 꽂혀 있다가 오랜만에 다시 펴봤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선생님의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났었으며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고 종교는 뭐였고 가정 환경은 어땠고 그렇죠? 좋아하는 과목은 뭐였고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친구들은 어떤 영향 성장 언제 뭐 이분이 이제 좋아하는 연세대학교 연희정을 공부하셨는데 얘기할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윤동주 선생님의 생애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것만 잠깐 볼까요? 이거로 대신할게요. 여러분 요게 몇 년도니? 2016년도에 개봉했던 이준익 감독 이게 동주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강한일배가 동주 역할을 흑백 영화였고요. 가능한 고증에 충실해서 윤동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 안경 쓴 요 캐릭터가 그 윤동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보이나? 보이나? 여기 보면 동주 선생님이고 여기가 그 송몽규 고종 사촌이거든요. 같은 해에 태어나서 같은 해인가? 하여튼 같은 해에 석가모과에서 옥사를 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윤동주에게, 윤동주한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항상 동주가 원규한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리고 문학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육사랑 비슷하다. 이육사랑도 비슷한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윤동주는 항상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고 이런 약간 소극적인 느낌이 있죠. 그러나 그 소극성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윤동주 선생님은 자아성찰의 힘. 아무튼 이 영화를 여러분 중학교 때 내 생각에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좀 보여주셨을 것 같은데, 당시에 뭐 널리 극장에서도 많이 봤을 거야. 흥행도 됐었고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영화를 통해서 일대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동주가 쓴 시가 계속 소개가 되고, 알겠죠? 이 영화를 보면서 더 내용을 풍부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겠지. 윤동주의 다른 작품들까지. 그렇죠? 네, 그런 거고, 참고로 하나 얘기하면, 그가 이제 그 송몽규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이제 박정민이라는 배우인데, 선생님이 인천항고에 근무하기 전에 어디서 근무했냐면, 공주에 있는 한인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오래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 2002년부터 4년까지 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친 제자예요. 그래서 그때는 생각도 못했지. 근데 나중에 이제 배우가 되고 나서 인터뷰라든지 자기가 쓴 뭐 글 이런 데 읽어보면, 그러니까 선생님 제자니까 아무래도 눈길이 많이. 이 배우 아냐? 요새 뭐 있지? 변산이 있었고 그것만이 내 세상, 이병헌하고 워낙 연기파 배우잖아. 충무로에 5손가락 안에 드는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전도 유망한 연기력으로 뛰어나니까. 그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 때 시절 이렇게 떠올리는 글들 보면 몰래 비디오 빌려다가 새벽까지 보고 몰래 그런 했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막 그때 그랬으면 혼났지. 그래서 영화에 대한 꿈을 키웠고 부모님 반대로 영화 관련해서 뭐 진학을 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로 가요. 고려대학교에 입학했다가 그 연기에 대한, 영화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한 거지. 그래서 다시 고려대학교를 그만두고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이라고 거기 영화학과에 들어가서 영화도 직접 만들어보고 연기도 해보고 하고 뭐 좋은 단편 영화들 만들다가 파수꾼이라고 하는 영화로 데뷔라고 해야 되나 했고, 호평이 이어지고 자꾸 이제 영화 섭외가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같은 그럴 줄 알았으면 선생님 사인이라도 좀 받아둘 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가 자기 꿈을 찾아서 노력을 하고 그 꿈을 성취하는 과정을 보는 것도 선생님 입장에서 되게 흐뭇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잠깐 했는데 그래요. 이 배우 선생님 제자야.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가지고요. 유튜브? 올렸으면 좋겠어. 유튜브에 가서 유튜브에 가면 선생님이 그 주소를 선생님 복사해서 붙여놓을게. 여기다가 소개 한 10분, 10몇 분 짜리인데 왜 윤동주 씨는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나? 부끄러움이 자주 등장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유튜버가 영화 내용을 이렇게 잘 편집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꽤 설득력이 높고 그렇다고 좋더라고. 그래서 윤동주 씨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지? 편한 마음으로 보고 앞으로 윤동주 씨는 꼭 우리가 수능 슬프다 이렇게 좋은 시들을 자꾸 입시의 관점에서만 한정해서 보려고 하는 것도 좋지는 않지. 그러나 선생님은 뭐 입시 관점보다도 시를 정확히 어떤 시든 읽어내는 능력은 키워야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플러스 윤동주 선생님이 치열하게 사셨고
그다음에 저 선생님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 가치 이런 것들은 간직하면서 우리가 살면 어떨까?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 정도로 운동주 선생님의 자화상은 일단은 마치고요. 선생님이 이제 시 4시간, 도현쌤은 소설 4시간 뭐 이렇게 맞췄어. 아직 좀 남았잖아 시간이. 그래서 선생님은 곧장 뭐로 넘어갈 거냐면 시 다 공부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사실 이만큼 한 거야. 응? 그런 생각, 맛만 봤다 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무심한 붙들고 있을 수 없어서 선생님 이제 문법으로 선생님 한번 넘어갈 거야. 알겠어? 그래서 교과서로는요 4단원인데 올바른 발음과 표기 여기 162쪽이야. 의문의 변동. 의문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의문의 변동이 뭔지 알아야겠지? 그래서 이쪽을 선생님이 남은 시간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체계적으로. 알겠지?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공부한 거 선생님 별로 안 믿거든? 응? 편차도 크고. 그래서 차분히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여기를 한번 읽어오되 다만 선생님의 문법은 교과서로 안 해요. 필요하면 선생님이 참고할 수는 있지만 교과서보다는 선생님이 자체 유인물로 진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또 필요한 내용을 풍부하게 담을 수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법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또 한번 요거 마무리하고 진짜 끝낼게. 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지. 문제집까지 풀어봐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 전제로 염두에 두고 자꾸 풀고 채점하고 맞고 막 이걸 떠나서 내가 이 시를 바라보는 안목이 생겼는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 점검해야 돼. 응? 이해가 잘 안 돼. 왜 안 될까 생각해봐야 되는 거지. 알겠지? 선생님이랑 이제 뭐 방과후 쫙 놓고 하면 더 좋았는데 오늘 공부합시다. 알겠지?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문법 가지고 보자. 알겠지? 안녕.